가을날 오후 갑자기 도시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가슴이 탁 트이지 않는 그런 날 나는 그냥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가 있는 해안 도시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차를 몰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주변 풍경은 회색 건물 대신 낮은 집들과 멀리 푸른 선을 그어놓은 바다로 조금씩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해안 도시 간판들 사이로 작고 오래된 모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한 방 하나를 잡았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배도 마음도 동시에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근처 식당에 들어가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국물은 뜨거웠고 소주는 차가웠고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쓸데없이 오래된 기억들이 목구멍을 따라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생각과 함께 소주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술이 적당히 올라올 무렵 문득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쯤은 부르고 자도 괜찮겠지. 차를 몰아 모텔 근처 횟집 옆에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 노래 연습장. 저는 차를 노래방 앞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사장은 익숙한 듯 지친 듯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그냥 노래 몇 곡만 하려고요. 저는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고 들어갔습니다. 기계음 섞인 반주 위로 내 목소리가 떴습니다. 천장이 조금 낮은 방이었는데 내 목소리가 그 낮은 천장을 한번 부딪히고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갑자기 짧고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몇 걸음 걸어가 옆방의 유리창 사이로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여자가 벽 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술에 잔뜩 취한 남자가 욕을 쏟아내며 여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할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머릿속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눈은 이미 그 장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의 눈이 잠깐 제 쪽을 스쳤습니다. 유리 너머 잠깐 스친 한 줄기의 눈빛, 그 안에는 분명히 도움에 대한 절박한 기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걸어가 여사장을 찾았습니다. 저기 옆방에서 좀 심하게 싸우는데요. 여사장은 눈썹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또 저 손님이네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파출소에 전화를 걸겠다고 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여사장이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손님. 경찰에 신고되면 우리 가게도 저 여자도 다 곤란해져요. 그 말에 현실적인 계산과 씁쓸한 체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역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체념이 끝까지 내려앉기 전에 다른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을 열고 들어간 옆방은 방금 전보다 더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자는 벽에 기대 울고 있었고 불량배는 술 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우리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여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가요. 여자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순간 불량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뭐야? 뭔데 끼어들어? 그의 말에 술 냄새와 비틀린 자존심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제 아내입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여사장의 눈이, 여자의 눈이, 남자의 눈이 동시에 나를 향했습니다. 남자가 비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야, 세상 여자들이 다 네 여자냐? 저도 짧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으면서도 가슴 안쪽에서는 묵직한 무언가가 천천히 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못나서 내 여자가 이런 데까지 와서 웃음을 팔게 됐네요.
저는 여자를 내 쪽으로 조금 더 끌어당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손찌검까지 할 권리는 없어.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폭행으로 신고할까요, 지금? 증인도 있고 얼굴에 자국도 남았는데. 남자는 눈을 반쯤 뜬 채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씹새야. 그 말이 내 인내의 마지막 선을 톡 하고 끊었습니다. 좋아. 합의금도 필요 없고 신고는 나중에 생각하지. 대신 저는 여자를 살짝 여사장 쪽으로 밀어보냈습니다. 네가 이 사람 얼굴에 남긴 것만큼은 나도 너한테 되돌려 줄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을 돌리며 주먹으로 돼지 같은 턱을 가격했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남자의 턱이 휙 돌아가더니 몸이 풀린 인형처럼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잠깐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기계에서 흘러나오던 반주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는 숨을 들이켰다가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는 눈물 섞인 숨을 몰아쉬며 여사장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들을 먼저 내보내고 돼지 같은 놈이 깨어나길 기다렸고 그 놈은 금방 깨어나 제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는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일을 해결하고 노래방 노우미가 쉬는 쉰방에 들렀습니다. 사장과 도우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우미는 안정을 찾은 것 같아 집에 돌아가려고 일어섰는데 오늘 노래방 일로 인해 즐거운 시간을 망쳤으니 제가 서비스할게요. 사장이 내게 고맙다고 맥주 한잔하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증도 나고 해서 함께 마시며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1시간 후에 나는 노래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을 나서며 가슴 깊숙이 묘한 감정이 남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잘한 걸까 아니면 하지만 그 모든 물음 뒤에는 한 가지 생각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그 여자 앞으로 괜찮을까? 그날 밤 다시 모텔로 돌아와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낯선 방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노래방과 그 방, 발끝에 힘이 들어가던 순간, 그리고 그녀의 눈빛,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슬로모션처럼 되감기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해안 도시를 차로 이곳저곳 돌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다 위로 지는 노을, 언덕 위에 오래된 집들, 선착장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해안선 길을 따라 차를 몰고 가다가 바위가 많은 한 구간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모래사장과 조금 떨어진 곳,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바위 둔턱, 그 옆으로 조용히 펼쳐진 바다. 여기 좋다. 그날 밤 모텔로 돌아온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은 저기서 살아봐야겠다. 다음 날 나는 튼튼한 작은 텐트와 낚싯대, 간단한 취사도구를 차에 실었습니다. 모텔을 나와 차를 몰아 그 바위 많은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모텔방 대신 바다 바위 둔턱을 내 집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차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되었고 바위 사이 모래톱 위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바위 틈을 뒤져 반찬거리를 찾았고 낚시를 하며 멀리 있는 수평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면 텐트 앞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멀리 항구에 작은 불빛들이 켜지면 세상과 나 사이에 얇은 막 하나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 그리고 앞으로 삶. 저는 어쩌면 너무 늦게 가져버린 어린 날의 질문들을 이제 와서 다시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즈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니 10으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 그래도 왠지 느낌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잘 지내세요? 그녀였습니다. 노래방의 그 도우미. 요즘 어디서 지내세요? 바닷가요. 바위 많은데 텐트 치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제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말요? 네. 거의 반쯤 난민이죠. 그녀는 한참 웃다가 알겠어요. 라고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한동안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실망했나? 아니면 그냥 농담으로 들었나? 바다 위로 부서지는 햇빛이 이상하게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바위 위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화면에 도움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바위 위요. 아직 난민 캠프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나 좀 데리러 와요. 어디에 있는데요? 해변가 맞은편 마트에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바위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를 끌고 해안도로 옆 편의점 앞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그녀는 한결 가벼운 옷차림이었습니다. 니트 드레스는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더 아름답게 드러냈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 긴 웨이브의 자연스런 머리, 그리고 눈가에 맺힌 웃음. 진짜 텐트 치고 살고 있네요? 네. 차는 가구로 쓰고 텐트는 집입니다. 제가 농담하자 그녀는 웃으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난민 텐트 구경 좀 할까요? 우리는 함께 바위를 돌아 내 텐트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해안 바람이 우리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왠지 모르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걷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텐트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한 바퀴 빙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난민 캠프네요. 그래도 혼자는 편했어요. 이제 둘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바위 틈에 붙은 작은 것들을 떼어 반찬거리를 만들고 낚시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는 조금씩 기울어 갔습니다. 빛이 바다 위 길을 만들고 그 길 위로 갈매기가 가볍게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내게 노래방에서 일하는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자잘한 실패담을 웃으며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왜요? 그냥 흔히 보는 손님 같지 않았거든요. 남의 일에 직접 끼어드는 사람 요즘 거의 없어요. 그날 되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냥 눈을 돌릴 수도 있었는데 유리 너머로 보이는 눈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내 말에 그녀는 잠깐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좀 멋있었어요. 바람이 살짝 세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어지럽혔습니다. 해가 조금씩 붉어질 무렵 그녀가 제안을 하나 꺼냈습니다. 우리 게임 하나 해요. 또요? 그녀는 낚싯대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누가 더 큰 고기를 잡나 내기예요. 이긴 사람은 진 사람에게 소원 하나 말하기.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남자가 조금 유리한 게임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런 말 후회하지 말아요. 우리는 장난 섞인 투닥거림 속에서 다시 낚시줄을 들이웠습니다. 처음엔 내가 한 마리, 곧이어 그녀도 한 마리, 둘 다 그럭저럭 괜찮은 크기였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크네요. 아니요, 제 쪽이 더 통통한데요? 우리는 툭탁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입질이 없다가 세상이 잠깐 조용해졌을 때 갑자기 그녀의 찌가 물속으로 깊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낚싯대가 크게 휘었습니다. 줄이 팽팽해지고 그녀의 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얼른 손을 보탰습니다. 둘이 한 몸처럼 낚싯대를 잡고 낚시대를 밀고 당겼습니다. 마침내 물 위로 솟구친 건 은빛 비늘이 반짝이는 다랑어 한 마리였습니다. 물방울이 튀어 우리 몸에 뿌려졌습니다. 우린 숨을 헐떡이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이 정도면 제가 이긴 거죠?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웃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소원은 나중에 말해도 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이 딱 좋아 보이네요. 그 말이 묘하게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갈 무렵 우리는 텐트 주변에 작은 랜턴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텐트 앞에서 밥을 하고 반찬을 꺼내고 나는 바닷물에 다랑어를 씻어 조심스럽게 회를 떴습니다. 작은 조리도구 위에서 칼이 비늘을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고기의 탄력, 그 감각이 묘하게 현실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밥과 반찬, 회,
소주 한 병이 작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어둠 속 랜턴 불빛 아래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이런 데서 밥 먹는 거 처음이에요. 그녀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혼자였을 땐 그냥 대충 때우고 말았거든요.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고 그 뒤로 회를 안주 삼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불어오고 있었고 주변은 어두워지며 상대적으로 랜턴의 빛이 빛났습니다. 바닷바람이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볼은 술 기운을 머금어 살짝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지만 세파에 시달리는 그림자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소원 이제 말해도 돼요? 그녀가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가슴이 한번 쿵하고 울렸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랜턴 불빛이 눈동자 속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정의감이 넘치는 입술이 어떤 입술인지 궁금해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되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바다소리가 잠깐 멀어지고 그녀의 눈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몸을 조금 내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랜턴 불빛이 그녀의 옆 얼굴과 목선을 타고 내려가 그림자와 빛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숨결, 소주와 바다 냄새가 섞인 가벼운 기운, 그리고 잠깐 멈칫거리는 숨. 입술이 닿는 순간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의 온도를 확인하는 듯한 가벼운 스침. 그러다 조금 더 가까이 그녀의 손이 내 니트 자락을 살짝 잡았다가 주저하듯 놓았습니다. 나는 그 손등 위에 내 손을 포개 올렸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린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어디선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와 우리 숨소리가 마치 같은 박자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더 깊게 포개지고 고개가 약간 기울어질 때 랜턴 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텐트 천위로 우리 둘의 실루엣이 가늘게 겹쳐졌습니다. 옷의 감촉, 서로의 어깨에 닿는 이마, 살짝 떨리는 입술, 그 모든 것이 노골적인 어떤 것보다 더 진하게 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구체적인 장면들은 흐릿하며 자세히 떠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선명한 감각들만 남는 것 같습니다. 등 뒤로 스치는 텐트 바닥의 매트 촉감, 팔을 감싸는 손길, 귓가에 닿는 낮은 숨소리,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끌어안음. 랜턴 불빛은 언제 꺼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흐려졌고 남은 건 어둠 속 파도 소리와 둘 사이를 오가던 뜨거운 숨뿐이었습니다. 갈매기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은 텐트 천이었고 약간의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옆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살짝 풀린 표정, 이불 위로 드러난 어깨선.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 늦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끄러움보다 먼저 찾아온 건 편안함이었습니다. 굿모닝.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내쉬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우리는 둘 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설렘과 아쉬움과 조금은 믿기지 않는 현실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바닷가 사람 같아요. 당신도요. 여기서 원래부터 살던 사람 같아요.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바다가 익숙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둘째 날의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죠. 낚시는요? 낚시는 오후에. 심심하면 조금만.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짜는 일정에 고분고분 따라가고 있는 저 자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 우리는 편하게 책을 읽다가 눈이 피곤하면 바다를 바라보기도 하고 바다가 지루해지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나눴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달팽이를 잡으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주 가끔 삶의 깊은 구석을 조금 건드리는 말들이 오가기도 하고 언제 제일 외롭다고 느꼈어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바다를 보다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내가 투명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당신은요? 내가 웃을 때 그 웃음이 내 껍데기만 움직이는 것 같을 때 점심때는 컵라면을 먹고 잠시 책을 보며 휴신을 가진 후 바다를 바라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뛰어놀기도 하며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우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뻐하며 함께 했습니다. 가끔 바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내면에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친밀감을 더해갔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순간 입을 맞추기도 했고 저는 지금 이 시간들이 영원히 가슴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는 시간을 잡을 수만 있다면 잡고 싶다는 생각뿐. 해가 다시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를 무렵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세한 장면은 꿈처럼 흐려져 있지만 분명한 건 둘째 날의 밤은 첫날보다 더 조용하게 하지만 더 깊게 타올랐다고 생각합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습니다. 다만 그 파도 위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숨과 짧은 신음이 겹쳐지며 하나의 우리가 만든 노래처럼 흘러갔습니다. 셋째 날 아침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잖아요. 뭔가 시원하게 하나 남겨야죠.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 하고 싶은데요? 쾌속보트. 우리는 텐트를 정리하고 짐을 다시 차에 실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바닷가 선착장에서 보트에 올라탈 때 그녀는 아이처럼 들뜬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얼굴을 때리고 파도가 선체를 부딪힐 때마다 몸이 가볍게 떠올랐다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주 크게 숨을 있는 대로 토해내며 그 웃음이 바다 위에 오래도록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기분 어때요? 제 물음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육지로 돌아오니 몸은 조금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더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우리는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 카페에서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농담들만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가벼움 속에 이미 헤어짐이 서서히 섞이고 있는 걸 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이상하게 빨리 흘렀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둘 다 시계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다가 나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내기에는 뭔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짧게 전화를 걸어 몇 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오늘은 안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밤도 같이 있어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잔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처음 내가 넘었던 그 해안 도시로 돌아와 며칠 머물렀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방번호. 하지만 그날은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그녀는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말린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겠어요?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몇 번이나 후회할 일을 하겠어요. 괜찮아요. 이건 나중에 떠올릴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후회 같으니까.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이번엔 술 기운 탓이 아닌 온전한 의지와 감정이 서로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피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닿는 부위마다 온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불 사이로 스며드는 숨소리, 가끔 섞이는 가벼운 웃음, 그리고 어느 순간 웃음이 사라지고 조용한 신음만 남는 순간, 구체적인 장면을 하나하나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 밤에 우리는 태초의 두 사람처럼 서로의 존재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으로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덮치듯 감정이 한번 크게 밀려왔다가 서서히 잦아들 때 우리의 숨은 한동안 같은 박자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 밤이 마지막 밤이라는 것만 조용히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아침 햇살이 얇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침대는 이미 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기는 시트에 아주 조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하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쪽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3일 동안 당신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며칠 참 행복했어요. 안녕. 해지 드림. 글씨를 읽는 동안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창밖에서는 평범한 해안, 도시의 아침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할까 말까 오래 망설였습니다. 혹시 그냥 돌아오라고 말해볼까? 그녀에게 또 다른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도로로 올라섰습니다. 바다는 점점 멀어지고 도시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일산으로 올라오는 길, 창밖 풍경은 빠르게 변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바위 많은 해안가와 작은 텐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인연이 내게 찾아왔을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애써 외면해온 필연이었을까? 일산에 돌아와서도 가끔이지만 문득 다시 마주칠 수 있을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가을 해안 도시 작은 모텔에서 시작되었다가 바다 옆 텐트로 옮겨져 3일 동안 이어진 그 이야기가 내 인생에서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얽힘의 빙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억이 조금씩 아련해지려던 무렵 봄이 찾아왔고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일로 파주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일을 마치고 거리를 걷다가 커피 생각이 나서 작은 커피점에 들어갔습니다. 무심코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지냈어요? 준호 씨?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련해져 가던 몇 달 전의 그 목소리, 나는 놀라 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던 혜지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나를 보며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앞치마를 풀어 의자에 걸어두고 그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의 안부를 나눴습니다. 왜 파주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저녁에 다시 만나 이야기를 더 하기로 하고 나는 일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슴 한편이 살짝 설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다시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뒤 차에 올랐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우리는 거의 7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보다 더 차분해 보였고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간단히 커피를 마신 뒤 파주 예술인 마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예전에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던 그녀의 마음이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심 후 작은 커피집을 열어야겠다고 정하고 제가 일산과 파주 쪽에 산다는 걸 떠올리고 막연한 마음으로 이곳에 내려오게 되었다고 우리는 지난 7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천천히 나눴습니다. 서로의 시간, 서로의 선택, 서로의 외로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일이었구나.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데이트를 하며 우리는 다시 한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서 전화를 안 한 이유를. 좀 더 일찍 전화를 했으면 일찍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녀는 잠시 웃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이라면 어디에 있든 다시 만나게 돼요. 저와 그녀는 참지 못하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몹시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파주와 일산을 오가며 못다한 사랑을 천천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행복만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녀와 함께 행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